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크리스마스 D-2 월요일 최경련이 주목하는 뉴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해 드리느냐가 또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관건이겠죠. 꼭 한 가지 이론이나 한 가지 주장만 선택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이제 이런 거를 이쪽 부분은 여기에서 좀 따오고 이쪽 부분은 여기에서 좀 따와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다양한 어, 의견들, 주장들 또는 이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침 한국 언론, 미국 언론, 영국 언론에서도 이런 말들이 쏙쏙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해 드릴 때가 됐다, 이야기해 드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버블 이야기입니다. 버블 이야기인데 미국장과 관련해서 미국장만 이렇게 좋아? 그럴 리가 없어. 멀리 못 가. 아, 곧 있으면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거는 버블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워딩을 했죠. 버블이라고 생각해. 루차이르, 루치르, 뭐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루처 샤마라는 이 사람이 록펠라 재단 쪽에 최어로 있다고 합니다. 록펠라 인터내셔널의 최어. 그리고 최근의 책은 What Went Wrong with Capitalism?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잘못됐지? 왜곡됐지라는 책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최근에 두 개 정도의 기고문, 버블과 관련된 두 개 정도의 기고문을 썼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다고 제가 보는 게, 나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고 모르겠는데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대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좀 버블인 것 같아. 요지는 그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그거죠. 미국만 예외일 수 없다. 미국만 예외다.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 미국 예외주의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가득 들이차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 다리 차면 기운다는 거죠. 여기서 좀 제시하고 있는 통계 수치들이 있는데 이거는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인덱스를 다 합하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2천조라고 하잖아요. 2천조 원을 만약에 달러로 하면 1,400원을 나누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인덱스 시가총액을 다 합해서 미국 주식시장만 따로 떼내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리딩 글로벌 스탁 인덱스라고 하니까 한국도 리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선진국들 다 합해가지고 해봐야 전체 70%가 US 스탁이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이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중국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일본 다 해서 70%가 그게 70%의 값어치가 미국이다. 전 세계 증시에. 그리고 이거는 1980년대에 비해서 30%나 높아졌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하고 전 세계 인덱스, 다른 나라의 인덱스들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나고, 인도로 가서 자기가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인도 주식을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저 주식 전문가들도 뭔 인도 주식을 사냐, 주식
미국 주식을 사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인도 주식의 퍼가 무려 30배가 넘죠. 무려 30배가 넘기 때문에 한국 퍼는 지금 뭐 10배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9배나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가치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주식이거든요. 뭐 유럽이나 일본이랑은 비교도 안 되고 굉장히 퍼가 높은 주가 수익 배율이 높은 그래서 성장성을 높게 쳐주는 그런 나라 실제로 성장성이 높잖아요. 일단 뭐 아직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계속 높은데 그런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인도 증시보다 미국 주식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 수익 배율이 한 30배 정도 되는 인도 주식보다 싱가포르에 가서 PB들하고 부자들 이렇게 돈 만져주는 은행의 PB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엔비디아 미국 엔비디아 안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 그런 이야기. 자기 개인적인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이른바 이제 부자들이죠. 또는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가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이야기도 이 칼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 다른 전 세계 시장의 수익률보다 미국이 지금 4배 낮다는 거예요. 다른 전 세계 시장이 1로 치면 미국은 4라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이제 결국 성장률의 문제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미국 주식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낮지만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는 턱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주가 수익 배율 프리미엄을 받는 게 이게 마땅한가? 라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도 참 재밌는데 1920년대에 쫙 이렇게 그 미국 주식이 대공황 전에 아주 좋았을 때하고 닷컴 때 2000년대 초반까지 닷컴 버블 때 미국 주식이 좋았을 때는 특징이 미국 주식이 미국 경제가 화랑이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경제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경제를 끌어올렸다. 지금은 미국 주식이 화랑이고 미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을 하면서 그 큰 사이즈에 그 정도로 3%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돈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다. 서킹업 하고 있다. 요 문제는 뭘 이야기를 하냐. 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이제 실질 경제 규모예요. 우리는 지금 금융시장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금융시장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리딩 인덱스의 70%를 미국이 점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체 GDP는 전 세계 GDP 전 세계 GDP가 110조 달러 정도 되고 미국이 한 25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냥 러프하게 쳐서 한 25% 4분의 1이라고 치면 주식시장은 70%인데 GDP는 25%를 차지하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큰 거예요? 자기 자체적인 어떤 GDP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25%의 시장이 이 GDP를 1년에 생산하는 이 시장이 다른 나라의 돈들을 다 서킹업하고 다 빨아들이고 있어. 금융시장에서도 그렇고 직접 투자에서도 그렇고 다 이쪽으로 다 빨려 나가요. 지금 직접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전에 본 통계는 한 30몇 프로가 미국 시장으로 직접 들어가더라고요. FDI입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30몇 %인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됐는데 다시 역사상 가장 큰 수치로 가고 있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저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아무리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25%의 GDP를 가진 시장이고 75%의 GDP를 가진 다른 나라의 시장이 있잖아요. 그게 실물 경제잖아요. GDP가 실물 경제. 그 실물 경제의 75%가 한쪽으로 25%의 시장으로 다 돈이 빨려 들어가고 여기는 빌빌거린다. 얼마나 오랫동안 빌빌거릴 수 있을까? 미국이 이 시장의 돈을 다 빨아들일 때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얘네들도 버틸 뭔 여력이 있어야 75%의 시장도 뭔 버틸 여력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조선시대 때 끔찍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세법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직접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시대 때 얼마나 그 폭정이 심했냐면 특히 조선 후기 때 뭐 군역도 지어야죠. 뭐 쌀도 계속 갖다 바쳐야죠. 그다음에 특산물도 갖다 바쳐야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군대를 아버지나 아들이 가면 뭐 이 노예처럼 생활했던 당시의 농민들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국 열차처럼 팔이나 다리 한쪽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의 50% 60%를 국가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고 도저히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도 또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군대도 가라 그런다. 갔다 와서 살지 못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처자식은 뭐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러면 스스로 팔이나 다리 중에 하나를 잘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면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 기사에는 그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75%가 버티지 못하는 수준까지 미국이 빨아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돈은 그 정도 속도로 빨리 지금 미국으로 집중돼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펀더멘탈 지금 펀더멘탈이 워낙 좋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펀더멘탈이 워낙 좋다라는 센티먼트 전체 시장의 어떤 그런 감정 공유된 감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미국도 이거를 팔아먹어야 되잖아. 75%의 시장에. 근데 75%의 시장이 기근에 허덕여. 나도 죽겠어. 라는 뭐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그 경기 침체가 75%의 경기 침체가 미국의 경기 침체에 영향을 안 주겠니? 그러면 그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는 그 시점의 센티먼트는 확 변할 거고 그 센티먼트 시장의 분위기가 변하면 야 알고 보니까 미국이 주가 수익배율 막 25배 30배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어? 이 사이즈의 이 정도 선진국에 뭐 사실은 뭐 지금 한 최근 몇 년만 잠깐 이랬지 원래 경제 성장률은 한 1%대 중반에서 잘해야 2%인데 이 나라가 언제까지 다른 나라를 제물로 해가지고 3% 가까운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지? 충분히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은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제 시장에서 돈은 빠질 것이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보는 수치는 좀 과하다. 과한 지점에 있다. 그래서 자기는 과하다라고 생각해서 버블이라고 본다. 근데 언제 빠지는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다른 기사에서는 어떻게 버블이 터졌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지금까지 11번의 10년, 주식시장에 11번, S&P 500이 한 110년 됐으니까요. 110년의 역사 중에서 6번이니까, 6번의 데케이드니까 한 60년의 기간이겠죠. 60년의 기간 동안에는 세계 증시보다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덱스보다 US 스탁 인덱스가 못했다. 50년만 5번만 좋았다. 근데 최근 2000년대 10년에는 거의 0%의 수익률을 미국이 기록한 적도 있었고, 그때는 2000년대에는 이머징 마켓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좋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런 토지 그 어떤 센티먼트 시장의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미국장의 강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버블은 커질 것이고, 그러다가 터지는 것은 버블의 일반적인 논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버블의 대왕마마, 현재로서는 모든 버블의 대왕마마 미국은 터질 것 같다.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그러나 저는 당신 말도 맞는데 지금 당장은 하여간 센티먼트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거는 제가 쭉 이렇게 와치를 하면 한두 달 내에 뭐 어떤 그런 분위기가 급변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두 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7분이나 됐네.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쉬는 거라는 건 뭐죠?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다. 이 말씀을 요즘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말씀도 맞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들어가면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든 또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 시장이든 들어가면 특히 몽땅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라는 이 격언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데요. 현금을 그냥 뭐 쉬게 해도 우리가 뭐 어디죠? 그 CMA 있잖아요. 증권사 CMA 통장에 넣어놔도 한 2%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건 아니에요. 돈은 계속 굴러가는 거니까 한 2% 받는 걸로 만족할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비중이냐, 100% 쉬게 하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면 어느 정도의 비중이겠냐. 소주를 10번 꺾어 먹는데 그 10번 꺾어서 마지막에 다 들어가는 양이 현금의 100%냐 50%냐 뭐 80%냐 이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결정을 할 때 또 다른 좋은 이론이 이 랜덤 워크죠. 주식시장은 그 홀짝이죠. 홀짝. 예. 이게 뭐 동전 던지면 홀이 나올 수도 있고 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홀짝입니다. 홀짝인데 그 홀짝에 관해서 아주 그 멋지게 이야기한 사람이 클로드 시애넌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겨레에 나왔던데, 한겨레 박소연, 이 사람 애널리스트인데 박소연의 투자의 여행이라는 한겨레가 이런 것도 씁니다. 시애넌의 도깨비와 금융시장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시애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클로드 시애넌이라고 천재 수학자이자 이 물리학자고, 이 사람이 우리 디지털 있잖아요.
비트의 개념을 개발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관한 일화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랜덤 워킹 시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재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인간이 말이죠. 이걸 어떤 식으로 측정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예측을 하려고 했냐면, 경제할 때 그 경자가 있잖아요. 실사변에, 예? 도랑이 흘러가는, 옆에 우변에 보면 도랑이 흘러가는 상형자로 돼 있어요. 실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요. 밑에, 이 지표면 밑에 물이 흘러가나? 요거를 측정하는 게 경이에요. 경제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벼재배를 옛날에 했잖아요. 신석기 시대부터. 벼재배를 했는데 벼재배에 적당한 땅인가? 요거를 땅 위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땅을 파보지 않고는. 근데 이제 땅을 다 파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실을 넣어가지고 물이 흐르나 안 흐르나, 수맥이 있나 없나, 그래서 논을 댈 수 있나 없나, 주변에 강에서 논을 끌어당길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이제 양수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측정한 게 이제 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지 않겠습니까? 땅을 맨날 파볼 수는,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 시추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가? 물이 흘러갈까?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만홍의 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샘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꼭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만, 자우시간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나 통계가 발달한 대학은 미국 중부에 있는 농업이 아주 발달한 주에 있는 대학들이죠. 예. 그래서 확률은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대 50이라는 확률 이전에 내일 해가 뜬다라는 거는 거의 100% 맞죠. 내일 해는 뜹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죠. 예? 그렇죠? 거의 100% 확실하죠. 근데 내일 주가가 내립니까? 오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50% 확률이죠. 이렇게 던지는 거. 랜덤 워크로, 그냥 임의로, 자의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셰넌의 말대로, 그러면 늘 50대 50으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두면 되겠네. 그럼 이 랜덤 워크로 흐르는 이 주식시장에서 어차피 예단이나 이게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현금을 좀 더 넣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좀 빼서 현금으로 맞추고, 그래서 늘 50대 50, 100대 100 요렇게 비중을 가져가면, 실제로 역시 미국의 경우죠. 미국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그냥 현금으로 놔두면 예금 이자밖에 안 나올 것이고, 그냥 주식에 몰빵을 하거나 인덱스에 넣거나 하는 것보다는 요게 더 훨씬 더 우상향 하더라라는 게 랜덤 워크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학자인 이 사람의 50대 50의 이론을 빌려서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 클라우드 셰넌, 이 사람도 클로드 셰넌인가? 클로드 셰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클로드 셰넌이 맞겠습니다. 클로드 셰넌의 이
그 이론을 그대로 그냥 주식시장에 접목한 게 되겠습니다. 요 세 개 정도만, 그러니까 늘 버블을 조심하면서, 예, 그거는 뭐 같이 거시경제를 쭉 보고 이렇게 쭉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현금도 쉬는 것도,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다라는 어떤 각인을 스스로 하고, 그런데 그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지? 50대 50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행태는 살 때 매수 행태나 매도 행태는 소주 한 잔을 10번 꺾어 먹는 형태로 가져가면, 그러면 어, 실패하지 않겠네? 라는 제 나름의 결론인데요. 예.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는 생각되게 되네요. 예. 이거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최경영 TV가 존재하는 한 계속 따라가면서 저도 투자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시죠. 예,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의 투자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30% 이야기도 하셨군요. 예, 김상겸 님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심은정님의 말씀도 맞죠. 맞으니까 그래서 인덱스를 그러면 하겠죠. 근데 인덱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때 사고. 근데 많이 떨어진다는 그 많이의 기준이나 그 단위나 어떤 뭐 들어가는 시점은 각자지, 각자. 사실은 각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배당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야 배당이 뭐 분기 또는 반기, 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처럼 저는 제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뭐 몇 년 후면은 은퇴할 나이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건데, 배당주 투자를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네 가지다. 네 가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네 가지인데, 배당주는 말이죠. 제 속으로 룰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5년치가 오른다. 가령 3년치나 5년치가 올라버렸다. 내가 배당 받을 게 5%인데 배당주가 15%가 오른 거예요. 제가 운 좋게 잘 사서 15%나 5년치면 25%죠. 25%가 오르잖아요. 그럼 저는 팔아요. 저는 팔아요. 저는 팔고 다른 배당주를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5년치일지 10년치일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배당을 받는 거는 5%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배당주를 넣잖아요. 근데 뭐 6개월이나 1년 만에 운 좋게 뭐 5년치나 7년치가 수익률이 이미 달성됐다. 근데 배당은 배당 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은 굉장히 좀 작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금투세도 뭐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이러면은 당연히 25%, 35%를 6개월이나 1년에 하고 그 주식이 떨어질 때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배당주를 찾아보든지 하는 게,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로드 셰넌이 이야기하는 현금과 주식 비중과 비슷하고요. 그 찾는 동안에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CMA에 놔두면 되죠, 뭐. 그러면 지금 이자로는 한 1년에 한 2% 받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15%랑 25%의 수익을 이미 챙겼잖아요. 3년치나 5년치의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3년이나 5년 동안 뭐 그 안에 훨씬 땡기겠죠. 뭐 1년이나 6개월 안에 다른 종목을 찾든지, 그 종목이 적정 시점, 적정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산달지,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런 어떤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다.
현금 플러스 주식이라는 클로드 셰넌의 50대 50. 이거는 배당주를 투자할 때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당주를 투자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그냥 그 노하우, 생각, 투자 방법이니까요.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렸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이고요. 4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4시 1분이네요. 이동훈 님이 아까 뭐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려나 뭐 이동훈 님이셨군요. 최 기자님 오늘 좀 좋은 소식 갖고 오실라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 나쁜 소식밖에 없어요. 나쁜 소식밖에 없고요. 환율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건지. 당장 유가는 사실 지금 내려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가스비 주유소에 가보시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뭐 다 체감하고 계시니까요. 지난 한 석 달을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 브렌트유 뭐 이런 것들은 WTI 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올라갔습니다. 우리 두바이유도 다 내려갔지만 요거는 올라갔다. 우리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올라갔다. 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겨울이죠? 겨울이면 비닐하우스 때잖아요. 비닐하우스에 식물들, 채소들은 기름을 먹고 살죠. 기름 따뜻해야 자라니까. 그것도 다 수입 물가 영향, 환율의 영향인 것이죠. 지금 최근에 오늘이네요. 기준 금리를 내려도 가계 대출 금리가 넉 달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한국경제TV인가요? 그쪽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뭐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오보가 있을 리는 없고요. 기준금리는 10월하고 11월 말인가에 내렸었죠, 우리가. 그랬는데 가계대출금리는 넉 달째 고공행진이고,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금융통계팀장은 요게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금방 빨리 내려줄 수가 없다. 예금금리는 뭐 내일 당장 올리든가 내리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대출금리는 뭐 은행 쪽 사람들의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권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가상금리 인상이 있었고, 가상금리가 7월부터 10월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차를 두고 11월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와 연동된 대출 금리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기준금리를 내렸어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BE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10년물 금리에서 물가채 10년물 금리를 뺀 스프레드. 막 복잡한데 그냥 여러분의 주식시장의 앱 있잖아요. 앱에 그 주식 상품 뭐 현대차 이렇게 쓰듯이 코세프 물가채 KIS 이거 한번 쳐보세요. 코세프 KOSEF 물가채 KIS 키스할 때 KIS 이렇게 쳐보시면 월별로 제가 그래프를 올려놨는데 월별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예, 띄워주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거는 물가와 연동된 국고채를 편입해서 그것이 대부분이고 현금 조금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펀드거든요. 이 펀드가 이게 코세프 물가채 KIS 코스피 430-500번인 겁니다. 이 ETF가 이렇게 쭉 96,000원에서부터 11만 7천원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겠구나라는 기대 심리 플러스 물가가 올라온 것들을 더하고 게다가 이제 물가채는 뭐 수익률이 낮거든요. 표면 이자가 뭐 1%, 2%안 돼요. 그래서 얼마 안 주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요 ETF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월별로 따지면 2020년부터 해가지고 쭉 2022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물가가 쉽사리 빠질 것 같지 않다.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물론 이제 경기가 진짜 나빠져서 수요가 없다 그러면 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그러면 경기 침체죠. 예.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물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경기는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리세션이냐 경기 침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 한국 경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되면 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물가채와 연동하는 ETF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경제TV에 대출 금리는 잘 떨어지고 있지 않다. 왜? 근본적인 원인은 환율 때문에 그런 거죠. 환율이 이런 식으로 뭐 1,450원, 60원, 70원, 오늘은 80원까지 갔던데 80원까지 가버리면 그래서 10몇 %가 올해만 해도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수입 물가는 당연히 10몇 %가 오른 거죠. 그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수입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죽어나는 거고 우리는 중간재를 수입해 가지고 완제품을 파는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은 또 마진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되고 가격은 그만큼 올리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경기도 안 좋고 기업 이익도 안 나고 기업 이익 안 나니까 당연히 사람을 신규 고용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사람 안 자르는 기업이 없어요. 임원들 비롯해서 뭐 대리급까지 사람을 안 자르는 대기업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무슨 뭐 롯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막 자르고 있습니다. 막 잘라요. 곳곳에서. 근데 이제 고용 유연화를 워낙 강조하는 정부였다 보니 그런지 아니면은 무슨 이 나라 언론이 이런 식의 극우 정부나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은 입틀막을 스스로 하면서 사람들 잘려나가는 거에 관해서는 별로 기사를 안 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잘려나가고 있죠. 그냥 슬슬슬슬. 구조조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고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물가는 이렇고 경기는 안 좋고 그 상황에서 환율이 높고 그러면 환율이 높으면 환율이 높아가지고 저렇게 금리를 팍팍 떨어뜨려도 시장 금리가 저렇게 국고채 금리가
그만큼 떨어지지 못한다면 국고채 금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3년물 국고채 금리 있잖아요. 예. 지난 3개월 동안의 3년물 국고채 금리를 보시면 자 10월하고 11월에 금리를 인하했죠. 인하를 하니까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에 따라서 떨어졌죠. 그러다가 12월 되니까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죠. 보이십니까? 예. 스물스물 올라오죠. 12월 되니까. 쓱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저점이 2.5240%였잖아요. 그것보다는 저점이 마이너스 4.68%니까 한 5% 정도는 쭉 올라와 버렸죠.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이나 0.25%포인트씩 떨어뜨렸는데 국고채 시장 금리는 다시 올라가 버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고 보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해서 계속 주변에 머물러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환율 때문에 환율이 1,480원 가고 심지어는 뭐 1,500원이나 1,700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서 그런 루머들이 돌고 사람들이 공포감에 쌓여가지고 또는 투기적인 심리에 휩싸여서 야 이럴 때는 이거 사야지 라고 하면서 달러를 사는 심지어는 제 머리 해주는 분이 스픽스에서 제 머리 해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젊으신 분인데 달러 산다고 달러를 사라고 주변에서 막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좀 샀다는 거야. 예? 1,450원대에서 달러를 막 샀다는 거예요. 언감생심 과거에 문재인 정부 2년차 때인가요? 2019년에 이따 뭐 본방송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180원인가 그랬는데 달러 없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달러 없다고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인데 도 계엄놀이에 빠져가지고 뭐 누가 하나 나서서 빨리빨리 탄핵시키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야 뭐 그냥 저 순서대로 대통령 선거하고 뭐 이러면은 저 나라 별 문제 없겠구나 이런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거를 전혀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환율은 계속 그러면서 그것도 환율 방어한다고 쓸데없이 또 외화 낭비하고 다음 정부 때는 아마 3천억대 그 외환 보유고 달러 보유고를 4,600억 달러까지 갔었던 거를 한 6, 700억 달러 까먹고 3천 한 900억 달러 선에서 아마 넘겨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우리가 빨리 윤두광 씨를 빨리 체포하고 깜빵에 가둬놓고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가? 인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잠깐 최근에 나온 이제 한국은행인가요? 그 통계청 통계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본방에서 요거는 제가 전 세계 인구 추이를 쫙 이렇게 조사해 놓은 통계가 있거든요. 통계가 있고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에 관해서는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너무 긴 이야기고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주식 같은 경우, 국장 같은 경우에 밑에를 좀 내려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S 투자증권에서 뭐 그분이 이제 전무 부사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임원이니까 그냥 임원은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나온 것 같던데 지금 잠시 뭐 휴지기를 갖고 계시지만 계속 시장을 와치하고 계시는 윤지호 센터장이 저 뭐죠?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관련해서 이분이 이런 거 잘 봐요. 이런 거 잘 보는데 기술적 분석도 잘한다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도 잘하는데 요게 지금 오늘 그 시간에 2397까지 밀렸었나 봐요. 이렇게 쭉 밀리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오른쪽에 검은 평행선으로 돼 있는 그림들 있죠. 선 있죠. 요 선들, 요 선을 주목을 하시면 여기에서 지금 그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요 동그라미 하나 쳐져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바닥은 어디지? 월봉으로 예측한 겁니다. 차트 예측, 이분도 월봉 보시죠? 월봉으로 예측해서 그 다음에 바닥은 어디야? 왼쪽에 동그라미 쳐진답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쳐진 데를 쭉 따라가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요? 1875 아래가 나오는데요. 그쵸? 1700선이나 1800선 정도일 것 같은데. 그쵸? 봉 그래프에 긴 꼬다리 말고라도 요거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쭉 해보면 왼쪽에 보이는 동그란 검은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왼쪽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1875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밑바닥이 그것보다는 낮다. 하방이 2390선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봐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와 걱정을 표시를 하면서 본인은 또 이분이 좀 정직한 게 본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떨어져야겠죠. 더 떨어지면 더 좋잖아요. 냉정한 겁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더 떨어지면 더 좋다라는 자신의 어떤 이익 뭐 이런 것을 객관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말을 해주면서 그게 객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셔닝을 직접 말을 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뭐 자신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고 있든. 그래서 자신의 포지셔닝이 나는 현금이 지금 많다. 현금 많은 사람인데 요 보니까 하방이 1800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500포인트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500포인트, 600포인트? 그죠?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예, 지금 떨어진 거는 떨어진 게 아니란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죠?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고점이 2800포인트였거든요. 2800포인트에서 최근 고점에서 2400 아래로 400포인트 떨어졌는데 지금 살 떨리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5, 600포인트가 더 떨어지면 그러면 뭐 한 30%에서 개별 종목들로는 40%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속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기술적 분석을 잘 믿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대량 동반되면서 만약에 툭툭툭 떨어진다 그러면은 심각한 거죠. 그러면 뭐 정말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넋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이런 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예,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오거나 또는 이들이 아마도 꿈꾸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꿈꾸는 것처럼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탄핵도 못하고 헌재에서 3명 충원도 못하고 그래서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뭐 기각도 안 되고 인용도 안 되고 계속 보류가 돼서 좀비 같은 상태로 계속 2년 가면 이 나라는 또는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래서 매일 국민들이 데모나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면 이 나라 망해요.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윤석열 뽑은 자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윤석열 뽑고도 반성도 안 하는 자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윤석열 뽑고도 반성도 안 하고 내란도 옹호하고 윤석열 지키기가 본인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자들 때문에. 권성동 때문에, 권영세 때문에, 나경원 때문에 망합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망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 자들이 100석 이하의 정당, 영남 65석 너희들 다 먹으세요. 65석의 정당으로 남고 이른바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가 잔뜩 있다는 수도권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말길. 절대 60석, 70석 안에서만 있기를. 그래서 영원히 소수 정당으로 남고 영남 자민련으로 남아서 노인들 70세, 80세의 정당이 돼서 마치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패러다임 시프트에도 끔찍한 말이 나오죠. 과학기술의 발전이든 체제의 전환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혁신적인 그 무엇이 나오고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하려면 과학혁명이 되려면 한 세대의 관이 싹 다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한 세대의 관이 싹 다 지나가야 된다. 토마스 쿤의 말이니까요. 그 정도로 개혁은 어렵다는 겁니다. 예. 혁명은 막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혁명이라는 게 저는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혁명도 반대합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때 운동도 거의 안 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거의 안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도 혁명을 반대했고 지금도 혁명을 반대합니다. 개혁은 원합니다. 근데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 개혁을 하면서 평화롭게 개혁을 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이런 집단과 이런 세대와 이런 어떤 이익 집단화된 기득권 세력이 강고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긴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인데 하는 수밖에 없죠. 여하튼 마음 굳게 드시고 잡으시고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 폭락을 하더라도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홀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고요. 애국하는 차원에서라도 달러를 사거나 이러지는 맙시다. 예. 1480
80원에서 달러를 사는 그리고 게다가 위험해. 뭐 1,700원까지 간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먹는 거예요 도대체? 한 20% 먹는 거예요? 예? 진짜 고점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려고 그 짓을 한단 말이야? 한국이 그렇게 그 정도로 이 정도 선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480원 선의 그런 체력은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저평가됐으니까 외국인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믿어보자. 우리의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좀 기다려 보면 내년 구정 전에는 분명히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저도 달러 생각만 하셨네요. 예. 아휴, 요 가다가 정말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으로 가든지 꼭 소수 정당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소수 정당화. 그 김석기 당을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국민의힘이 뭐 김석기 당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통진당이랑 더 위험한 인간들이죠. 왜냐하면 김석기 통진당은 정권을 가질 만한 그런 여력이나 어떤 공간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지만 국민의힘은 늘 있거든. 늘. 훨씬 더 위험한 인간들이지. 예. 여기까지 이석기였나? 예, 이석기였습니다. 이근육의 캔디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